안녕하십니까. 주간 핵심 정치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1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경민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잠시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나요? 황 작가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아리송하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잘 따라오시면 아하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민주당에는 혁신의 달, 쇄신의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다 지나가는데 민주당의 혁신, 쇄신은 어디만큼 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참 전에 요란했죠. 5월 14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6시간 동안 쇄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의문에 안고 없는 찐빵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여러 가지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혁신위를 구성했나요? 구성한다고 했나요? 지금 당 지도부는 혁신위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그런데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혁신 어디만큼 왔나? 우리 어릴 때 이랬지 않습니까? 어디만큼 왔나? 당당 멀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민주당의 혁신이 뭡니까? 지금 혁신은요, 혁신이 나왔던 예전의 모습하고는 그 당시 2000년대 초나 2015년도하고는 다른 이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대 초나 2015년도는 문재인 대표 때였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친노 중심의 당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호남 쪽 의원들이 막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권력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혁신은 극심한 부정부패입니다. 전현직 대표가 관련돼 있죠. 거기에다가 코인까지 관련돼 있죠. 이러니까 지금 세 개의 리스크, 트리플 리스크에 전현직 대표 두 사람이 다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정부패한 정당으로는 도저히 국민들 앞에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혁신을 하겠다고 그런 거고요. 이 혁신은 어떻게 보면은 당내의 요구도 있지만은 국민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혁신의총이 있었고요. 5월 14일 혁신의총이 가능했던 것은 4월 28일 박광원 원내대표가 비명계임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혁신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한마디로 나오면은 깨끗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혁신하자는데 합의는 한 거잖아요? 합의를 그날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모여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 혁신의총의 내용을 5월 15일 날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혁신하겠다. 진짜로 혁신하겠다. 그러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곧 띄우겠다. 이게 대국민 약속이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한 약속이었습니다. 대표도 동의했고 지휘부도 다 동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5월이 다 가고 있는데 혁신위원회도 띄우지를 못했고요. 혁신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혁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뭐 5월 달 내내 무지 혁신을 팔았는데 네. 혁신위원회가 과연 이게 띄워줄 수 있을까?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 정도면 혁신하겠구나,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할 만한 혁신위원장을 모셔놓고 혁신위원회를 띄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이 뭔가 좀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럼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혁신하자라는 건 합의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걸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혁신의 목표가 뭔가요? 그리고 왜 혁신위가 이렇게 구성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황 작가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네. 혁신위를 안 만들고 싶은 거죠. 생각이 없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최근에 그 다운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24일 네. 뭐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골자를 보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 외부인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내부인으로 하는 게 하면 누가 할 건지 갈등하면 안 된다 등등 얘기로 결론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결의됐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의총이 쇄신 의총을 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었고, 나중에 이제 그 결론이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혁신을 띄우겠다 했는데, 결국은 대표가 이걸 안 하는 쪽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지난 24일에 당원전에서 당원과의 대화가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청와대 부대변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이 뭐 지난 대선은 뭐 무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하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이렇게 갖고, 민영배 의원도 나와서 뭔가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싸울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좀 아리송한데. 근데 이제 그런 방송의 느낌이 뭐냐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펜정 정치를 비난하면서 네. 유튜버들이 가장 강성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극단적 발언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민주당이 주관하는 그런 방송에서 민영배 의원 그리고 임세은 부대변인인가요? 예. 그런 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미 민주당 내에는 혁신은 물 건너갔고 그런 방송마저도 유펜전과 닮아 있다. 그 모습밖에, 그 무당 유튜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똑같이 낸 거죠. 즉 민주당은 강한 목소리 내고 극단적 목소리 낼수록 공천에 가까워진다라는 룰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아마 이재명 대표 발언이 이제 혁신이 관련해서 보면 준비를 탄탄히 잘 했는데 좀 갈등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좀 보류했다. 그리고 꼭 혁신은 기구를 꾸려야만이 잘하느냐. 앞으로 좀 잘 준비하면 되겠고, 꼭 외부 인사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잘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혁신이 좀 난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혁신 과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로 나온 게 계속 대의원제더라고요. 신경민 의원님. 대의원제도 아마 작년 당대표 경선 때도 끊임없이 나왔던 것 같은데, 무슨 대의원제가 그렇게 정당에 아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제도인가요? 왜 이렇게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지. 예, 대의원은 이제 전국 253개 지역구 위원회에서 전국 대의원하고 지역 대의원으로 물론 나누는데, 지금 투표를 하는 건 전국 대의원들이 투표를 해요. 전당대회에 와서 하는 거요. 그래서 한 지역구에 한 40명에서 50명 내외가 뽑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원외 지역구 위원장이 네. 이 대의원들을 결정을 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개 당에 오래 당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당에 매우 적극적인 그렇죠. 분들을 중심으로 정말. 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내지는 지역구 위원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어서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될 때 송영길 대표가 그 당시에 대표로서 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수했거든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여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대의원 표를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의원의 비중이, 대의원표의 비중이 높기 높았죠. 때문에 예.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만약에 돈 봉투를 뿌리지 않았더라면 송영길 대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놓고 이렇게 보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하여튼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대의원 표를 매수를 함으로써 대표직을 강탈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제로 가는 건데, 원래 대의원제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지금 그런 대의원제를 논리로 지금 폐지하자고 그렇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논리로 대의원제를 아예 없애서 없애자. 전부 당원은 당원 1인 평등하게 1표제로 하자. 해서 뭐 보통 선거로 가자라는 건데, 네. 정당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선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당은 지역 대표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한국의 정당은 예. 지금 양대 정당이 다 지역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쪽 정당이고요.
국힘당은 동쪽 정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동서간 대립이 굉장히 심하고요. 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동쪽을 가보면은 거의 무인지경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라는 네. 말도 못하는 민주당 당원이라 그러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지역 대표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의원들을 우리가 좀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해서 임명을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편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의원 제도를 없애버려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 당원한테 1인 1표제로 해서 모든 당의 중요한 일, 특히 공천 같은 일을 결정하게 했을 때는 또 저질 팬심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당이 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긴 합니다만은 대의원제의 폐해를 줄이면서 대의원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의 형편이 있는 겁니다. 사정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이거는 당원 뭐 구성이랄지 투표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계속 당이 조금씩 논의를 하면서 발전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혁신의 모든 것이 대의원제 폐지인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뭐 혁신기구에서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혁신의 목적을 지금 상실한 채 마치 대의원제 논란이 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당을 걱정하는 민주당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대의원제 폐지가 마치 당의 개혁이나 혁신처럼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튜버들은 이걸 지금 계속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서 떠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폐해를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선 대구 경북 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최고위원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임명직으로밖에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으로 원내 입성하지 못한 원외 정치인들의 대표성은 완전히 거의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대의원 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 필요하지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히 대의원 제도를 유튜버들의 그 백업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화력전을 기반으로 폐지하려 하는 건 지금의 민주당 내 정치인들, 지난번 박강원 대표에게 표를 던졌던 뭐 93명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당내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힘을 빼기 위한 그래서 개딸들의 표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저는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을 하신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요. 지금 이제 침묵하는 관망파들이 민주당에서 최대 개파가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개파가 이 관망파인데 침묵 관망파인데 지금 어렵네. 이분들이 비공개 회의하고 비밀 투표에서만 뭔가 발언을 하는 것이 지금 여러 번 포착이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게 2월 27일 날 그때 1차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정확히 숫자는 몰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가결이라고 할 정도의 깜짝 놀랄 찬성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의 이탈표가 한 4, 50표는 되는 거 아니냐라고. 침묵 관망파의 네. 그때 이제 침묵 관망파가 처음으로 눈에 잡혔던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박광원 대표가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된 게 4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2달 뒤입니다. 근데 이때도 박광원 대표가 앞서는 가고 있었지만 2차 투표 해봐야 알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추세였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또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침묵하는 관망파가 최대의 개파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4일 그로부터 보름쯤 뒤에 혁신의총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혁신의총이 5월 14일 날 열리고 나서 5월 15일 날 아침부터 혁신의총의 무력화 작업이 눈앞에서 전개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김남국 그 의원 때문에 혁신의총이
화제가 집중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그 항목 자체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5월 24일에 대표가 나와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은요. 5월 14일 혁신의총이 바람이 푹 빠져버린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침묵하는 관망파가 계속 침묵하고 관망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비공개 회의하고 비밀투표에서 이미 존재를 드러냈고요. 네. 5월 14일 날 이 비공개 혁신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거의 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때도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공개 내지는 비밀스럽게만 혁신을 얘기하고 이 공개하거나 공개 투표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이 침묵하는 관망파가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침묵도 깨고 관망도 빼고 분명히 혁신의총에서 발언을 했듯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은요. 이거 혁신위원회, 혁신의총에서 약속했던 혁신위원회는 혹시 띄운다고 하더라도 대의원제 폐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완전히 탈색 변색해가지고 혁신이 뭔지도 오리무중인 상황으로 가면은요. 국민들이 비웃습니다. 이거 5월 14일 날 이 6시간 동안 한 건 뭐야 그럼?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침묵 관망파가 그럼 대세라는데 계속 침묵하고 관망할래? 그러면 우리도 침묵하고 관망파 하는데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묵하는 관망파가 당을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한다.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는 순간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은 침묵을 깰 것인지 관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뭔가 관망 이상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매우 위중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침묵을 오래 하기가 좀 힘들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좋게 생각하면 이제 침묵 관망에서 암중 모색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중국의 외교 정책을 얘기할 때 맨 처음엔 도강량이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 지금 그 정도에서 그죠? 유소작이죠. 뭔가 필요한 역할은 한다 정도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약간 전략적인 뭔가 선택이 아닌가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황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흥묘백묘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망파들이 침묵하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나서서 발언, 본인들이 반 이재명 그리고 당의 혁신을 외치는 발언을 할 경우에 개딸과 유튜버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 자체의 더러움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살인하지 않더라도 죽는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을 더 크게 자극한 김남국 지금 코인 문제가 코인 게이트급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을 이때 좀 해야지. 근데 뭐가 다 터집니다. 또 발언 우리가 모여서 뭔가 의지를 다져야 돼. 근데 또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관망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관망에서 내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괜히 나서서 정 맞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자연사하게 돼 있다. 이걸 내가 괜히 브루투스 너마저 도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이 때이다. 지금에서 더 관망하면 골마 썩어서 힘이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트리플 리스크 전직 대표, 현직 대표 그리고 지금 김남국 코인 사태에서 트리플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 하나하나에 또 몇 개의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멀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리스크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또 어떻게 결합을 하고 분화할지, 그럼으로써 또 다른 리스크를 지금 생산하고 되는, 이게 멀티 리스크 내지는 카운트리스 리스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침묵함으로써 공천을 받은들 민주당이 만약에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민주당이 숨만 쉬고 있으면 나는 뭐 공천 받으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 될 수가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들이 지금 나서서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계산은 좀 간단해 보입니다. 2차 체포동의안도 어떻게든지 무력화시켜서 넘어가고, 2차 체포동의안 넘어가면 불구속 재판으로 계속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벌써 이제 또 네. 6월 다가오면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6월은 원래 국회를 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7월, 8월 말부터는 다시 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니까 7, 8월 국회 열면은요, 2023년은 하루도 쉬지 않는 국회를 우리가 갖는 아마 신기록을 세우게 될 거예요. 정말 해가 지지 않은 옛날에 그렇죠. 그 개영 제국 같은 그렇죠. 이 뭐 화려한 국회. 3월 1일에도 국회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뭐 8일로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계속 하여튼 365일 국회 체제로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진입을 그렇습니까? 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될 거고, 12월 29일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계속해서 전당대회 없이 내년 8월까지 대표 임기를 마칠 수가 있고 총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목표는 12월 29일까지 지금 어떻게든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단기 목표가 있고요. 총선을 치르는 대표가 되겠다는 또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총선에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총선이 내년 4월에 나오게 되면은 총선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민주당의 야당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거고, 급기야는 야당 대권 후보를 다음 대선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걸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요? 민주당의 야당 대권 후보의 잠재적 후보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은, 불구속 재판은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아니, 근데 계속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는 겁니다. 의원님, 중간에 의문점이 있어요. 내년 민주당 총선 결과가 안 좋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텐데, 그거 상관없이 대권 후보를 안 좋아도 민주당이 뭐 야당은 될 거 아니에요. 아하. 여당은 물론 뭐 당분간 네. 4년 동안은 여당은 안 되지만 4년 동안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야당은 될 거 아닙니까? 제1야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1야당이건 제2야당이건 네네. 그건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스케줄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차기 대선 후보다. 네, 목표가? 그러니까 아하. 총선 결과, 그러니까 이게 100석이든 80석이든 뭐 120석이든 관계없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국회 입성,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를 기반으로 대권 후보가 됐을 경우, 그리고 앞으로 진행된 재판이 3, 4년은 좋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이제 대선, 당내 경선, 그 다음에 혹 당이 분당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대선에 나간다면 결국은 그래서 혹 월스트 시나리오로 당선이 된다면 진행되는 재판 아마 저는 유예되고 그 재임 기간, 당선 이후 시절부터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 이제 이후에 5년. 그럼 지금부터 거의 뭐 한 9년 후에나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관,
같습니다. 두 분 상당히 앞을 멀리 내다보는 두 분의 예측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워지는데요. 지금 우리는 계속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이 뭐 문명을 좌우한다.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줄 것인가. 이것만 지금 거의 우리 정치권에서는 큰 문제로 현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또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 운명이 거의 좌지우지되는, 저희는 그런 시나리오만 했는데 역시 두 분은 역시 정치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두근두근. 그럼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또 체포동의안의 철이 왔습니다. 전당대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동의안이 제출이 됐고요. 5월 30일 화요일에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 아마 표결이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상당히 부인하고 있고요. 특히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포 동의안이 딜레마죠. 특히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지난번에 노웅래, 이재명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세 번째도 과연 부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돈봉투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일 텐데 과연 6월은 어떤 전국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김남국 의원 코인은 지금 멈춰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6월, 온유월 땡볕에 복잡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 6월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신경민 의원님, 지금 체포 동의안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지금 징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사건이 민주당의 또 혼란, 국회에 파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6월이 어지럽죠. 네. 우선은 체포동의안도 체포동의안입니다만은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이 소환할 거예요. 그것이 빅 이벤트가 될 거고요. 체포동의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순 명확합니다. 이건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조금 약화된 거죠. 물론 본인들은 지금 죄가 없음을 소명하고 로비를 하고 다니고 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체포동의안은 그냥 아마 그 범죄 소명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지를 보고 체포동의안은 아마 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 소환은 이건 이제 간단치가 않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대표지만은 이제 앞으로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한 10명 내외라고 처음에 나오더니 네, 요즘에는 20명 내외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상황실장 등등해서 당직자들 포함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지역 조직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관련자들이 검찰에 소환이 되고, 적어도 이 중에서 구속될 사람이 얼마가 나올지도 관심거리입니다만은 기소자는 몇십 명 단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아마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재판소에서 이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다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윤관석, 이성만의 체포동의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뭐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재판소 앞에 민주당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 보기에 굉장히 꼴이 사납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몇십 명이 될지 검찰이 아마 이걸 구속자를 몇 명을 가려낼지 아마 여기서부터 6월 달 내내 굉장히 소란할 거고요. 김남국 의원도 이제 부르겠죠. 네. 드디어. 네, 드디어 이제 김남국 의원을 행방이 부르면은 확인됐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친소관계 중에서 친한 의원들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는 흔적을 자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꾸 그 여러 군데서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안산을 중심, 지역구인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걸로 봐서는 네.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 기소, 대비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윤리특위 뭐 곧바로 열릴 텐데 윤리특위는 오히려 자문위원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네. 윤리위원장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일단은 그 버퍼 존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윤리특위는 오히려 조금 숨을 고르면서 결국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지금 현직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이 어떤 형식으로 오게 될 것인지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7, 8월 달에 국회를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 세 개의 리스크가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6월 달, 7월 달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예상됩니다. 거의 뭐 민주당이 전국 뉴스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이제 또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행방이 묘연해졌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전에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됐다는데 그러면 강원도를 갔을까? 어디에 있을까 했더니 지역구에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한번 사진도 촬영됐고요. 사무실 안에서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변호사고 뭐 이제 검찰 수사에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도 아우성인 거예요. 아니 지금 국회가 열려 있고 국회의원 세비가 월천이잖아요. 우리 이전에 우스갯소리로 정말 뭐 방송을 많이 나가거나 뭐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나는 부수입이 그때 월 1,0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좀 본다고 할 수 있지 할 때 우리가 월천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국회의원님들 월급 많이 받으시면서 김남국 의원 출석은 안 하면서 세비만 받고 있는 걸 보면 저희 같은 사람은 좀 상당히 배도 아프고 좀 분합니다. 예. 그래서 빨리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황 작가님, 그럼 지금 민주당 어쨌든 이것만 봐도 혁신위를 뭐 만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뭐 혁신을 좀 하는 신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리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뭐 무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좀 그 민주당에 걸만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혁신위를 거의 안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도체제를 오히려 강고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 저는 김남국 의원의 지금 행태를 보면서 여론의 관심은 이거 같습니다. 이제 연일 김남국 의원은 침묵, 자명 모드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남국이 언론에 비춰진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김적김. 그러니까 김남국의 적은 바로 김남국이다. 그래서 기존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 그러니까 2020년에 국회의원 되고서는 그렇게 개혁적이고 혁신을 하겠다라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발언을 너무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지금 본회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세비를 본인은 2020년에 나와서 문호동 무임금에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문호동 무임금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의 발언들, 뭐 거래 내역을 내가 얻을 수 없다,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19일에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가져갔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발언이 부정되는 걸 언론은 계속적으로 이걸 보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그럼 김남국 의원의 행태, 지금의 자맹 혹은 거래 내역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느 선까지 김남국 의원을 보호 혹은 옆에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진짜 그게 요즘 잘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까지 공격을 했잖아요. 이건 무슨 대선 자금, 뭐 자금 세탁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도
딱히 당의 민주당에서 특별한 입장이 좀 없었고. 네, 만약에 이제 김남국 의원 이외에 다른 언급되고 있는 모 국회의원도 만약에 코인과 관련돼서 뭔가 자금 조성이 있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로 불똥 튀는 일이 현실화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손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하지 않고 지금 대리인을 통해서 소위 차도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 최근에 민주당 윤리원장인 위철한 변호사가 김남국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의외였던 게 이분이 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대표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는 김남국 의원을 자르지 못하고 지금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명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좀 실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제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가결시키자니 그들의 입이 좀 무섭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또 따가운 시선 이것 때문에 검찰은 아주 빼어난 외통수를 둔 거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상황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 의원님 지금 이게 계속되는 지금 뭐 민주당의 그 복합 위기에 당이 뭔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아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 쇄신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동력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될지 저는 과연 당 지도부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친묵 관망파의 언제까지 이렇게 관망할 건지 특히 어쨌든 박광원 원내대표는 예상을 깨고 소위 말하는 좀 당의 쇄신을 바라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당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뭔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동상이목인 건지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선 것 같아요. 지금 금방 위철한 그 윤리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위철한 위원장이 나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당의 지도부나 박광원 의원 쪽에서는 이 사태를 놓고 김남국 사태를 놓고 이 코멘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친명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있을 체포동의안에서 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뭔가 비밀스러운 일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2021년, 2022년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정면으로 손절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그렇고요. 비명 쪽에서는 지금 이 친묵 관망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상당히 친노 친문들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러는 건데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때가 아니냐라는 것, 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보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독수리 삼형제인지 오형제인지 이런 사람들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이 독수리 삼형제, 오형제, 제가 왜 삼형제, 오형제냐고 그러냐면 두 사람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끼리도 내통을 하지 않고 힘을 모으고 뭐 손발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 상황이나 2015년도 상황을 보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도 당을 흔들었거든요. 당을 쇄신과 혁신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삼형제도 일단 안 되고요. 친묵 관망파들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관망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겠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아마 2차 체포동의안이 그 시간의 매듭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매듭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시간이 소진이 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전 같으면은 그 선수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뜻을 묻기도 하고 언론도 보고 여론도 보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 핵심적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나 선수나 뭐 지역을 다 떠나서 이 일을 해줄 만한 핵심 그룹, 코어 그룹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상황이나 2015년도 상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권력투쟁이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권력투쟁의 양태는 띄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부패, 반부정으로 당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혁신과 쇄신을 하느냐라는 건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네. 선택이 아니고요. 이런 현격한 질적, 양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보자, 조금만 더 시간을 보자 그러는 것은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핵심 그룹이 없다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만약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의 매듭이 거의 지금 끝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정부 여당 특히 윤석열 정부가 끌고 가는 대로 야당의 행보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6월로 향해 가고 있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 오르니까 대통령이 그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 훨씬 민주당이 지금 수세에 몰리는 이 참 이게 신기한 게 아니 대통령은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 영향 안 받겠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몇 프로 오르니까 막 얼굴에 화색이 돌아가지고 점점 이제 민주당이 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황 작가님 마지막으로 좀 비책 하나. 민주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쇄신이나 혁신의 길을 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게요. 민주당을 움직이는 그 두 개의 큰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 개혁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대지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철험회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당 내에서 활동이 없다. 어떤 연결고리에 따라서 모여서 토론하고 그런 소위 워킹 그룹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철험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저기네. 네, 가장 활동적으로 지금 화라산처럼 세력이네. 활동하고 있고요. 김남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철험회를 뒤에서 그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무당 유튜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험회가 강경 발언 그리고 전혀 비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는 뒤에 무당 유튜버가 있고 이 무당 유튜버와 철험회의 행동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지위를 더 강고화시켜주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럼 왜 간망파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발언을 제대로 못하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게 될 공천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무당 유튜버와 이재명 대표의 그 밀접한 관계 그리고 이를 원내에서 강경 발언을 계속적으로 내뱉고 있는 철험회 그리고 특히 지역구를 노리고 있는 양이원영, 유정주 등의 그리고 또 밖에서 얘기하는 몇몇의 그런 지역구를 노리는 강경 스피커들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금 흔들어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 오히려 정치인들은 각자 도생 구조로 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 지역구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정치적인 발언이나 법안보다는 오히려 내 지역구 표단속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고 있고요. 가장 큰 위험은 지금 어쨌든 김남국 의원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구속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의 혹은 본인 스스로의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입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인을 낼지도 모른다. 그런 것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구속을 제가 김남국 의원의 안위를 위해서 좀 김남국 의원을 너무 사랑하는 발언, 네. 황 작가님 발언해 주셨고요.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동아일보일 거예요. 보도를 보면은 이화영, 이해찬 두 사람이 중국 쌍방울 공장 워크숍 사진을 보도를 했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아다녔습니다만 사진을 딱 박아서 보도를 한 것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해찬 전 대표 얼굴이 탁 드러나는 것을 내놓은 것은 이것은 어디선가 사정기관에서 내놓지 않으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하는 얘기가 지금 정가에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혹시 무슨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경제 리스크도 있고 외교 리스크도 있고 외교 리스크 중에 지금 제일 임박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인데요. 이 리스크가 커지면은 뭔가 또 새로운 특종 기사가 검찰 발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두려움도 이 여의도 정가에 지금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6월 이후에 전국이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두려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진의 원소스를 정보기관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해외에서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보도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6월은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가뜩이나 덥다는데요. 이 무더운 6월 어떻게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5월 초에 갑자기 뜬금없이 TV조선이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대표 후보 측이 무슨 매크로를 사용해서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거 보도된 거 보셨죠? 그 보도 이후에 이제 이낙연 그 캠프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상대 그 김민석 이거를 이제 제보한 강서구의 김민석 의원이 또 이제 이낙연 대표 측과 민주당을 고발해서 지금 사건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좀 보면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번 이제 좀 이게 조정하는 그런 회의가 5월 26일에 열렸습니다. 근데 중재위원회가 안을 냈는데 이게 좀 중재가 좀 안 됐고요. 이제 6월에 다시 중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문제제기 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TV조선이 이런 뜬금없는 보도를 했을까? 그리고 다른 데서 후속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경민 의원님,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그러면 뭐 그냥 요야무야 지금 어떻게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중재위는 한 번 더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차 중재위 내용으로 봐서는 T조가 정정 보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현재로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완전 엉터리 보도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문제의 그 기간 중에는 이낙연 캠프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뭐 댓글을 매크로를 이용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매크로를 이용할 역량이 있을 만한 캠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역량이 있을 정도의 캠프였으면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매크로로 하면은 뭐 순식간에 몇천 건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몇 건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매크로를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매크로를 동원할 역량도 없었지만 동원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뭐 몇십 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 보도입니다. 일종의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것을 전문가 의견을 동원해 가지고 보도를 연 이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 이틀 보도가 돼서
이건 정정 보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T조는 정정 보도의 생각은 전혀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결국은 성립하지 않았고요. 이대로 가면은 6월 16일에 지금 2차 중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도 타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재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요. 근데 최근에 그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중앙일보 보도는 도둠이라는 그 회사가 민주당의 그 온라인 투표 온라인 투표를 관여를 해가지고 이것을 대리 투표가 됐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민주당이 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것을 중재위에 민주당이 제소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민주당이 반론 보도만 해달라 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중재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팩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인정을 하고 다만 민주당이 제기하는 반론만 실어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중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하고 이 T조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지금 상태도 전혀 다른 거고요. 이 두 개의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 이 두 개의 사건에서 보면은 이낙연 캠프나 이낙연 후보 측은 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도둠에서도 피해를 봤고요. 근데 T조 이 보도에서는 민주당을 걸고 넘어졌는데도 민주당이 아른 채를 하지를 않아요. 아마 그냥 이낙연 대표 쪽에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손해 볼 테면 봐라라고 맞습니다. 해서 방관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민주당 대표도 그 김민석 의원이 고발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중재가 좀 난망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낙연 그 캠프 측은 TV조선과 싸우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가짜 뉴스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피해복을 위한 4가지 중에서 뭐 정정 보도, 반론 보도, 그다음에 추후 보도, 손해배상이 있는데 결국은 반론 보도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정 보도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전문가랍시고 내세워서 T조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마치 매크로가 돌아간 것처럼 얘기했고 결국은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지금 장덕천 전 부천시장 변호사께서 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론 보도는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 그래서 이 TV조선의 이런 비겁한 행태에 대해서는 사법적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이 일을 간단하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중시하는 게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는 또 가짜를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자유인데, 그리고 또 가짜 뉴스하고 싸우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지, 그냥 노조만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정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언론뿐만 아니라 뭐 유튜버들, 그리고 무수한 그 어떤 장막 뒤에서 비겁하게 남을 음해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세력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단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우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증폭되는 위기들이 있고요. 그 위기들이 6월에는 어떤 식으로든 질적으로 또 새로운 전환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국회 안에서의 어떤 결론이든 그리고 새로운 또 검찰의 시간인지 이런 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말 쇄신을 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는 침묵 관망표를 관망만 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 신경민 의원님, 황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